추심의 시작 단계까지 네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네네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는 걸 채권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제 전화 와요? 딱 네. 이거예요. 내가 신한카드만 연체됐는데 국민은행도 아느냐. 네, 뭐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추심의 시작 단계까지 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네, 네, 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는 걸 채권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처음 궁금해 하시는 거는 내 정보가 이를테면 12사라고 하죠. 신용정보 집중기간으로 언제 내 정보가 그렇게 가느냐, 연체정보. 기준은요, 채권이 10만 원 이상, 그리고 5일 이상 연체가 될 경우에 그날 저녁에 이 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이 이치영이라는 사람의 신용상태를 조회해 봤을 때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채권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자가 먼저 오게 될 거고요. 약간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문자부터 시작해서 제 연체기간이 늘어나면은 전화나 우편물 이런 그 채권 추심 활동이 시작돼요. 대개가 이자를 연체하고 약 30일 전후 정도까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문자, 전화, 뭐 우편물 이렇게 저희가 추심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는 방문은 언제 하느냐. 맞아요. 방문 추심에 무섭다. 대한 그 두려움이 솔직히 네. 제일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전화를 잘 안 받거나 직장이 퇴사했거나 그래서 주거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채권 기간으로서는 문자, 전화, 우편물 보내고 더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소나 전화를 알아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어디로 내가 우편물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문이 와서 그때 당장 뭐 돈 내고 내오라고 멱살 잡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 그렇죠. 뭐 저희가 뭐 가전 살림을 깨부수고 맞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많이 변했고요. 네. 이 활동은 사실은 규정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될 뿐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이 방문 추심 활동의 효율성이 사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들어간 활동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활동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방문 활동을. 일단 추심이라는 건 전 너무 당연하게 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추심을 하는 건 채권자의 권리고 네네. 추심업 법에 법이 따라서 있죠. 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네네. 언제는 뭐가 안 되고 먼저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사실은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이제는 금융 소비자분들의 인식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권익이 침해받는 활동은 바로 금감원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일어나지는 않고요. 아,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보는 건데 요런 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체가 됐거나 아니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했어. 네. 그럼 바로 또 전화 올 거잖아요. 네네. 전화 오면 채권자들 중에 가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채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 칭찬해 줘야 돼.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분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야. 네가 회생 신청을 해봐야 너는 되지도 않는다. 되지도 않고 만약에 네가 회생해서 실패하면 난 널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쉽게 무섭네요. 얘기하면 네. 개빡세게 추심하겠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다른 데로 대환을 해라. 아. 아니면 뭐 두 달치라도 한 달치라도 갚아라. 네네.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말 맞아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금융회사는 추심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추심을 하게 되면 너는 기각될 거고 나는 더 빡세게 추심하겠어.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협박성 추심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사실상 최근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례 일 정도로 약간 비현실적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한테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이제 금감원에 바로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빌려서 내 채권을 먼저 갚아줘. 이거는 대표적으로 채권추심법 제9조.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데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어요. 맞아요. 확인해보니까 뭐 5호인가 6호인가 뭐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빌려서 빌려서라도 갚게 하는 거를 행위가 유도하는 행위. 불법. 네. 그게 대표적으로 채권추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해서 내가 다른 곳을 알아봐 줄 테니까 혹은 다른 곳을 알아봐.
내 채권을 먼저 갚아라고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편파 변제를 했다고 해서 뭐 회생 결제가 기각되거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없긴 한데 물론 이 채권사 입장에서 아니면 이 추심하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손해를 줄이려고 내가 모르는 다른 회사의 손해를 키우는 거잖아요. 뭐 내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사실 이게 법에 위반된 행위고 너 뭐 회생하면 다 될 것 같아? 너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그 채무자들이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려운 사람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회생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쉽게 돼요. 네,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회생이라는 게 요건만 갖추고 있고 자격만 갖추고 있고 어떤 범죄 행위만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은 대부분 돼요. 얼마를 갚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여러분들의 재산에 달려 있는 거지 개인회생이 쉽게 안 된다는 말은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추심을 할 거야. 금지명령 안 나올 거니까 기각될 거니까 딴 데 빌려서 갚아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잘못된 것들이고 채무자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들은 뭐 금감원이나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네. 추심은 채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니까 요거를 좀 안전하게 그 무서움을 덜하면서 생활의 안정감을 좀 느끼면서